과거 2017년, 18년, 19년 경제 지표하고 그때 트럼프가 얘기한 거 맞춰보세요.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했지. 연준한테 막 트위터로 막 난리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한 경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한 확대 재정으로 나오는 그 성적표가 지금 1월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1분기까지도 그 영향력 구간이라고 봐요. 진짜 트럼프 성적표는 2분기부터다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심근경색에 지금 가까운 수준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무리하게 뛰어왔기 때문에 심장이 지금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다. 트럼프가 여기서 더 자극을 준다면 미국 경제는 이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심장이 터질 수 있다. 전혀 뭐 PPI 코어로 따지면은 한 달 사이에 오른 거 없어요 하다가 한 달 후에 실금은이 0.4% 올랐는데요? 헉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가. 근데 왜 시장은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금이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최근에 금 상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금이 오를 때랑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매집을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CPI하고 PPI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보자.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거기 있었잖아요. 의회 네, 정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다 지표 나오기 전에 했던 정언이었나요? 아니면 확인하면서 했죠. 확인하면서 동시에 같이 나왔죠. 동시에 같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좀 약간 표정이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뭐 영어는 잘 안 들려도 이렇게 보니까 표정 보니까 파월 의장이 뭐 좀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나? 의원들 앞에서 왜 그렇게 평소에 그래도 인지한 교수님 같은 얼굴보다는 뭐 물어볼 거 빨리 물어봐라, 나 빨리 가야 된다 하는 분위기더만. 어떻게 뭐 좀 건진 거 있었어요 그때 이번에? 요즘은 워낙 트럼프 하다 보니까 파월이 좀 묻히는 감이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그런 것도 문홍철 팀장님이 잘 읽으시니까 먼저 한번 네.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읽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FOMC도 안 보고 파월도 안 보고 잘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파월은 당연히 화가 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꾸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난 파월은 내리기 싫잖아요. 왜 내리기 싫은 거예요? 그냥 트럼프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지 않습니까? 뭐 좋아요. 처음부터 그걸로 훅 들어오니까 네. 재미는 있는데. 재밌으라고 한 거야. 그래도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고 그래도, 진짜 하라니까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고 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의장 자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또 이렇게 옐렌을 밀어내면서까지 이사로 있던 파월을 그렇죠. 트럼프가 의장 자리까지 앉혔는데 지금 그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우리의 전통적인 틀. 이 무대 네.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예, 세상이란 건 뭔가 교과서대로 돌아가야 되고, 네. 우리가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있어 보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과거에 대대손손 지켜왔던 가치, 물론 그 가치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왠지 지켜야 된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 뭐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고정관념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나 트럼프는 그 모든 것을 깨부시죠. 그렇죠. 완전히 깨부시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정부와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권력자가 그다지 통화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일단 언론에서 난리가 나지. 아니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개입을 하다니 이런 무식한. 예. 근데 트럼프는 아예 그런 거를 그냥 싹 다 벗어 던진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상황에서 계속 훅훅 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틀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공화당원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 안에 있는 사람, 중앙은행의 장, 연준을 보호해야 되는, 독립성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저렇게 독립성을, 더 정확하게 하면 중립성이지만 중립성을 이제 훼손하는 발언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이미 바이든 잘 되라고 바이든이 아니라 이제 해리스죠. 해리스 잘 되라고 금리까지 50bp까지 낮춰줬는데 그냥 처참하게 그냥 다 발렸어. 다 올랐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니 내가 뭐 돈을 냈어. 해리스한테 정치연금을 했어요. 네. 트럼프가 됐어. 기분 안 예. 나쁘겠어요? 예. 나쁘지. 어. 그래서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치연금이라는 건 통화정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뀐 건 없지만 그 사이에 트럼프가 되자마자 갑자기 금리 인하 속도를 이제 슉 낮추겠다. 예, 천천히. 아니 안 낮출 수도 있어. 오래. 이렇게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케이. 뭐 문 팀장은 어떤 짓인지 몰라도 예. 틀과 틀 밖 아니 틀을 깰 수 있는 예. 그런 차원이라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분이 이번에 가장 또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제가 뭐 이 연합뉴스 경제TV 나올 때마다 한 1년 동안 제가 계속 떠들었던 게 미국 재정 얘기를 계속 했던 게 네. 뭐 그때 소장님도 재정 얘기 그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해야지라고도 하셨는데 최근에도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업가를 맞아요. 잊지도 네. 않은 예. 예산 효율부라고 예. 그것도 이 명칭도 도지. 그것도 또 일론 머스크의 그 도지코인의 상징이 되는 도지라는 이름까지 네이밍 해주면서 제일 메인 타겟이 공무원 줄이라는 거거든요. 네. 미국 고용 지표가 이번 1월에도 뭐 약간 일자리 자체는 좀 덜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끌어오면서 작년에 보시면 23년부터 전체 미국의 23년에는 20만 개 일자리 중에 5만 개, 작년에 18만 개 중에 4만 개 이상이 정부 고용이었다는 거죠. 네. 총 네. 4분의 1을 정부가 책임져 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국 경제를 부스팅하면서 잘 끌고 왔던 부분인데 트럼프는 그거부터 지금 다 깨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공무원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철밥통. 철밥통. 예, 그렇게 쉽게 자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뭐 여러 예산이나 뭐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국제 지원부인가요? USAID. 예, USAID. 뭐 국제 개발처라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표현하는데. 예, 그러니까 주로 원조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미국의 또 이제 세계 경찰 역할과 함께 또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부문을 거기 뭐 국무부에 아예 편입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줄이겠다. 그러면서 거기서만 뭐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총 1조 달러 줄이겠다. 이것만 해도 미국의 재정의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걱정했던 게 TCJA라고 하죠. 텍스컷. 그러니까 뭐 감세를 통해서 부자와 법인들 그런 거 세금 깎아주는 쪽에서 재정 자극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는 생각이 또 다 있더라. 그렇게 내가 폭주해서 바이든 때 늘려왔던 그 재정에 대한 부담들을 트럼프는 균형재정론자로 요즘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을 앞세우면서 그런 우리가 세금 깎아주는 게 한 4,500억 달러 정도 깎아줄 건데 우리 총 지금 지출을 오히려 1조 달러 일론 머스크가 줄여서 그렇게 따지면 바이든 때 늘어났던 GDP 대비 재정 격차 7% 넘어간 그 수준을 우리는 오히려 5%대 이내 뭐 균형 재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어. 부채도 통제할 수 있어.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의 이번 의회 정언에서 딱 한 줄로 할 것 같으면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 줄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뭐 물가 그리고 고용 뭐 금융시장 안정 그렇게 세 개를 갖다가 뭐 세 번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고용은 막 골디락스라 보고 네. 물가 이번에 CPI, PPI 하고 현재 기준금리 그리고 10년째 국채 수익률 감안했을 때 연준의 스탠스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가 맞습니까? 우선 윤 파트장님 먼저. 일단 지금 나오는 지표만 놓고 보면 마켓도 그걸 그대로 프라이싱 하고 있잖아요. 마켓 프라이싱으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 10년 4.5, 미국 2년째 4.3%면
지금 4.25에서 4.5% 레인지인 미국의 기준금리 상으로 해서 2년짜리가 4.3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잘해봐야 지금 한 번이나 해주느냐 마느냐 정도 프라이싱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의 의견이 지금 미국 경제 여건에서 팩트는 맞죠,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안정화되는 방향은 맞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번 1월에 미국의 CPI, PPI 다 예상치 상회하면서 목표는 2%인데 앞자리를 3자대로 지금 미국 CPI가 달아버렸다는 거죠, 헤드라인이. 네. 그리고 코어는 3% 중반대에서 묶여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에 대한 끈적거림, 뭐 물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걱정할 정도의 단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여건들의 또 추가 안정들 놓고 보면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여전히 3%대지만 현재 주어진 뭐 23년, 24년 2% 후반대 성장에 올해도 지금 컨센이 한 2% 초중반대 성장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가 2%대에서 지금 오히려 3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섣부르게 저희는 올해 뒷단에는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6월 FOMC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파월 의장이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당장 이번 3월 FOMC 거기서 격전이 되겠지만 거기서 점도표도 오히려 지금 올해 50bp 낮춰주겠다라고 한 거 한 번 정도로 후퇴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시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두고 있다. 그러면은 좋아요. 저기 우리 문 팀장 채권도 보고 환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네. 무롱철 하면 국내에서 이제 채권 전문가로 금리. 그런데 FOMC도 안 보고 파월 연설도 안 듣고 솔직히 CPI도 안 봅니다. 고용도 안 봐요. 아니 그러면 뭘 보고 리포트를 쓰고 전망을 하는 게 그러면은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뭐 인문학, 뭐 역사 이런 얘기 말고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건 훨씬 기본이고. 중요한 거죠. 일단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맞냐? 파월이 맞냐? 트럼프가 맞냐? 자, 예를 들어서 게임 롤 아시죠? 게임? 네. 롤. 네. 역할? 아니요. 게임 롤이 뭔디? 그 롤이라는 유명한 게임이 게임. 있습니다. 페이커는 아시죠?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아따 내가 자, 그러면 손흥민이라고 하자. 아이돌 그룹은 내가 공부했는데 게임까지는 아직 공부 못했어요. 자, 승률. 매우 높은 이 페이커라는 플레이어가 있는데 페이커라는 플레이어. 게임을 너무 잘해요. 거의 뭐 신급이에요. 신급이야. 맨날 이겨.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죠.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그냥 별 실력이 없는 팀이랑 붙었어. 자, 돈을 거셔야 돼요. 100만 원을 걸어야 돼. 페이커한테 걸어야 돼. 페이커한테 걸을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럼 파월이랑 트럼프랑 우리 돈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걸어야 되죠? 트럼프. 왜죠? 대통령이니까. 에이, 대통령이라고 걸면 네 돈이 걸렸는데 지금 그거를 대통령이니까 건드는 게 말이 됩니까? 과거 전적을 보면 되잖아요. 그 과거 전적. 과거 전적 기억 안 나세요? 트럼프가 이겼잖아. 훨씬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거의 신급으로 페이커급으로 잘 그걸 맞습니다. 페이커급으로 맞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페이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거 2017년, 18년, 19년 경제 지표하고 그때 트럼프가 얘기한 거 맞춰보세요. 트럼프가 금리 정책을 굉장히 물론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했지. 연준한테 막 금리 내리라 그러고 막 트위터로 막 난리치고 했지만 이제 방식이 거친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한 경제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럼 연준도 우리가 승패율을 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잔인하지만 이런 승패율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승패율로 우리가 가장 쉽게 선출할 수 있는 지표가 있죠. 뭐가 있죠? 연준의 백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말고 점도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점도표. 그래 그것만 참. 저는 백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르더라고. 그때 FOMC 때마다 나오는 점도표하고 1년 전에 야들이 어떻게 찍어놨더라 보고 있으면 기가 차지. 자, 그거 기억나세요? 네. 뭐 기억 안 나실까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6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6페이지. 이게 그 2013년부터 이 포워드 가이던스, 백워드 가이던스 찍어놓은 거고요. 진한 점은
1년 후에 금리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찍은 거. 잠깐만. 저 파란 점들은 뭐예요? 점들은 진한 점 있죠. 진한 점. 예, 진한 점, 옅은 점 있죠. 진한 점, 제일 진한 거, 검은 거. 그 점은 1년 후에 포워드를 점도표를 찍어놓은 겁니다. 연준이. 진한 거는. 그것보다 덜 진한 거. 음. 걔는 2년 후 포워드를 찍어놓은 겁니다. 점도표로. 뭐 설명을 그래 하기 그런가 싶긴 하지만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표를. 한 눈에 딱 들어오게.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치고. 검은색 선. 어. 얘는 실제 기준금리. 실제. 예. 자, 그럼 점점들 땡땡이하고 검은색 선하고 일치한 적이 거의 없네. 저는 사실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백워드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만 봐도 백워드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커한테 걸어야 돼요? 아니면 저 못하는 팀한테 걸어야 돼요? 페이커, 트럼프가 그동안 너무 정확하게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연준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15년 동안 틀렸잖아. 한두 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지금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대통령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지. 금리 내려야 뭐 경기 좋아지고 뭐 대통령이니까. 이게 오해십니다. 오해. 이게 왜 오해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금리 내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러면 2016년에 당선되자마자 금리 내리라고 했겠죠. 그러지. 일기 때. 그러지. 근데 기억나세요? 2015년에도 금리 올렸고 16년에도 올렸고 17년에도 올렸고 18년에도 올렸잖아. 그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18년에 가서 좀 이제 연중 갈궜지. 맞습니다. 17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18년 한 6월쯤 가서야 트럼프가 그동안 금리 올릴 땐 가만히 있었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 이거 지금 경제가 이 금리를 감당 못 할 텐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자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이제 막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냄새 난다. 더러운 빨리 씻어. 씻기가 싫죠. 그래. 반감이다. 애들 게임 한 2시간 하다가 엄마 뭐 한 소리 하기 전에 이제 공부해야지 싶어갖고 할라 그러는데 하는데 허구한 날 오락이 나고 있다고. 그러면 끌라 하다가 로그아웃 할라 하다가 다시 그냥 그러지. 맞아.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안 놔두고 옆에서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개겨. 크게 개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그 아까 파월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 지금 개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인데? 오케이. 2018년도 개겼다니까요? 물론 그러다가 결국은 트럼프의 말이 맞으면서 이제 모든 게 바뀌었지. 그러면 비슷한 일이 올해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깜짝 놀란 사건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였나? 미국 슈퍼볼. 슈퍼볼. 그렇지. 필라델피아가 이겼어. 거기에 또 무슨 징크스가 있어요? 모르세요? 그건 필라델피아의 저주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기면 우회되는데. 지난 100년 동안 필라델피아가 슈퍼볼, 베이스볼, 농구에서 우승을 할 때마다 필라델피아 연고팀이 우승을 할 때마다 주시장이 대폭락합니다. 그게 저 슈퍼볼이 됐건 농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그쪽 거기가 우승하면은 그 해에는 주식이 폭락을 한다고? 주식이 폭락해.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표 올려놨는데 보여드릴까요? 21페이지. 이번에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캔자스 그 스위프트 걔 애인이 캔자스 쪽이었나?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미식 축구 선수긴 한데 모르겠네. 캔자스 쪽이었는 것 같아. 그때 맞아. 나갔다가 개망신 당했지 그때. 화면에 나오고 나서 부. 그랬나요? 21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월드 시리즈 야구죠. 가운데 있는 거는 또 이것도 월드 시리즈고 밑에는 슈퍼볼인데 이게 필라델피아 관련된 선수들이 팀이 우승할 때마다 뭐 대공황이 오든지 경제 공황이 오든지 폭락이 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 늘 벌어졌습니다.
막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지금 현재 몇 분이신가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이거 경제 채널 맞냐? 어? 오케이. 인간관계 아니고요. 그냥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 네. 그래.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연준의 점도표에 대한 신뢰성은 저도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작년 6월 달에 연준의 점도표가 24년의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못 해준다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도. 3월, 그러니까 그 한 분기 전이 3월에 바꿀 때만, 그때만 해도 3번 얘기했다가 6월에 끈적거리는 물가 양호한 경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근데 실제로 그 한 분기 뒤인 9월에 뭐 했습니까? 비컷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지금은 내리면 안 돼 그렇게 난리를 쳐도 뭐 추가 인하해 가면서 뭐 해리스 11월까지도 인하해 줬잖아요. 사실은 그래, 11월까지 인하해 주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결국은 작년에 100bp 인하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까 3월 FOMC에는 점도표가 지금 2번 인하해서 연준도 더 후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꼭 맞을 거라고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배팅 보면 지금 미국의 IB들 중에 전체 뭐 50% 이상이 2회 아니에요. 1회에서 뭐 동결까지 쪽으로 요즘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번 물가까지 보면서 그래서 그런 IB들까지 동결은 작년에 6월 FOMC 때 미국의 유수의 IB들 역시나 한 번에서 뭐 금리나 못할 수도 있다는 콜들도 많았어요 그때. 그러다가 8월 달에 미국 고용지표 망가지고 나서는 뭐 비컷해야 된다 난리치고 그 되게 옛날 얘기 같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기준금리 3.5까지 가야 된다. 연준은 그때 그 정도까지 프라이싱은 안 했지만 3.5 언더로 가야 된다는 게 또 IB들의 설레발이었다가 지금은 주요 IB들이 지금은 뭐 인하도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뒷단에 가면 아까도 트럼프가 2018년에 그렇게 금리 인하 적용하면서 실제 19년에는 인하까지 연질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커지면서 그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경기 모멘텀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고 그때 예방적 인하 뭐 하면서 연준이 그때 75bp 정도 낮췄나요? 2.5에서 1.75까지 낮추고 팬데믹 맞았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도 지금 아직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균형 수준보다 훨씬 높은 4.5고요.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저는 생각보다 아까 얘기 드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재정 쪽에서 균형을 좀 찾아가는 쪽, 부채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이 올해 뒷단에 가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부와 눈앞에 그것만 가지고는 미국 10년 금리 아까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왜 4% 중반대 계속 붙잡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문 팀장님만큼의 그렇게 강한 그리고 또 재밌는 시사점을 드리진 못하지만 올해 2분기에 갔을 때부터가 저희는 지금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한 확대 재정으로 나오는 그 성적표가 지금 1월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1분기까지도 그 영향력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들 진짜 트럼프 성적표는 2분기부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공무원 얘기도 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뭐 오늘 책 소개 하나 하려고 이 자료 갖고 왔는데 제가 들고 온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아직 발간도 되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표지는 벌써 나와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그루죠. 미국의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책이에요. 예, 이게 이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실제 발간은 9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챕터 3까지 나와 있고요. 그거를 또 레이 달리오가 킨들이나 이런 그 파트별로 PDF로 벌써 뿌려놨어요. 벌써 뿌려놨는데 책 제목이 자극적이죠. How Countries Go Broke. 우리말로 하면 뭐죠? 어떻게 국가가 망하는가? 어떻게 국가가 브로커 망하는가? 탈탈 개털이 되느냐? 이걸 쓰면서 안에 핵심 내용 중에 제가 챕터 1을 읽었는데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죠? 기축통화국가. 우리는 미국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 레이 달리오는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심근경색에 지금 가까운 수준의 심장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무리하게 뛰어왔기 때문에 심장이 지금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트럼프가 여기서 더 자극을 준다면
미국 경제는 이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심장이 터질 수 있다. 저는 트럼프가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 아까 문홍철 팀장도 트럼프가 경제를 잘 본다고 했는데 저는 그가 사업가적인 수완으로서 정치에도 접목시키는 쪽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트럼프가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 그거는 언론이 우리 대중들에게 심어준 허상이죠. 잘못된 어떤 프레임이죠.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 이번에 관세 정책도 밀당하는 거 네네. 보면 그 보편관세에서 상호관세 넘어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일론 머스크와 재무장관인 베센트를 앞세워서 지금 이 국가가 망가지지 않는 단계를 가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내면 그 증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아까 공무원들 얘기했죠. 그래요? 바이든 행정부 때 제가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그 그림은 안 들고 왔네요. 제가 제 자료에는 있지만 지금 늘어나 있는 그 정부 고용에 대한 부담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요번에 다른 거 뭐 진짜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미국 전체 재정 지출이 이 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전체 정부가 연방 정부가 쓰는 1년 예산이 지출이 7조 달러 정도 쓰거든요. 근데 1조 달러를 줄인다. 이거 쉽지 않은 15% 이상을 줄이는 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일부 공무원 지금 뭐 교육부부터 국방부까지도 공무원들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놨잖아요. 네. 그 뉴스플로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들, 아까 문홍철 팀장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뒷단에 지금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2019년과 같은 우려보다는 미국 내 지금 비대해진 이 심장, 이 재정 정책에 대한 탄력을 줄이는 게 저는 공무원을 자르는 것부터가 바이든이 그동안 이민자 막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쪽이 저는 더 공무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려요. 미국은 우리보다 고용이 훨씬 탄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건들을 훨씬 열악하게 트럼프는 만들 수 있죠. 네. 그 부분이 성공하면 저는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 탄력이라든지 오히려 재정 정책이 줄어들고 부채에 대한 위기는 컨트롤하지만 그 덕분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룸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3월 FOMC의 점도표 한 번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올해 저희는 하우스비로 75bp 정도의 미국이 금리 날 수 있는 정도의 룸은 올해 뒷단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문 팀장 저 CPI, PPI도 아예 안 보는 채권 전문가 문홍철 팀장님. 아예는 아니고요. 내용은 봅니다. 지금 CPI, PPI는 미국의 어느 부서에서 상무부에서 발표하나요? 노동부에서 발표. 노동부에서. 네. 미국 노동부 같으면은 연준이 아닌 데서 발표를 하네. 아니죠. 예. 어? 아닌 데서 발표하죠. 아닌 데서 발표해요. 자, 그러면은 나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어제 나왔던 PPI. 어쨌거나 헤드라인 PPI가 전년비 3.5%예요. 네. 근데 이게 예상은 3.2니까 이게 장이 안 좋으면 이거 3.2 예상했는데 3.5% PPI 나왔으면 헉 해야 되는데 어제 미국 장 괜찮았어요. 더 놀라운 거 전월비 MOM으로 0.4%야. 시장 예상치 0.3보다도 0.1% 높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0.4만 해도 이게 4.8 거의 5%인데 연율로. 딴 거보다 그 전월 걸 갖다가 수정을 하는데 애초에 지난 1월 달에 발표했던 12월치가 0.2% 전월비 0.2%라 했던 걸 0.5로 올렸네. 0.2인 줄 알았더니 0.5% 올랐던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또 0.4를 올랐어. 한 달 사이에. 근원은 12월치 보합이라 그랬어. 0.0이라 했어. 이걸 갖다가 어제 상향 조정하는데 0.0에서 0.4로 했어. 우선 나는 이 정도까지 막 조정하는 이 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뭐 전전긍긍하면서 들여다봐야 되느냐는 의문. 그래서 제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안 본다. 네. 정확히 하시겠죠? 오케이, 알겠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나, 지표가? 전혀 뭐 PPI 코어로 따지면은 한 달 사이에 오른 거 없어요 하다가 한 달 후에 실금은이 0.4% 올랐는데요? 0.4% 장난이냐고 이게. 이게 연율로는 5%가 4.8에서 5% 사이인데. 네. 예. 그럼 이거 헉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가. 근데 왜 시장은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금연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 전날 CPI가 먼저 선빵을 때렸는데. 때렸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 10년이 10bp 넘게 올라서 글쎄 확 올랐지. 예, 4.5, 4.6대 가고 거기서 이미 한번 또 이제 주요 IB들이 이제 금리 동결 고요까지 쏟아지면서 주시장도 빠졌죠, 사실. 그날 CPI 안 좋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면역 주사를 맞았는데 그 다음날 PPI는 또 세부 지표를 가지고 까면서 그 안에 있는 PC, 그러니까 CPI는 주거비 비중이 커서 실제 생활 물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연준은 PC를 보잖아요. 그 PC의 영향이 높은 PPI 안에서 의료비라든지 뭐 항공료와 같은 부분이 지난 12월에 비해서 좀 탄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PC는 이 CPI, PPI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PPI 소식에도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관세 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시키면서 4월 1일까지 유예처럼 뉴스플로우가 나왔잖아요. 그게 오히려 주시장에 좀 더 호재로 작동했던 부분이 관세 있어서 저 별로 타격감이 안 느껴진다. 그리고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인식. 그것들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이틀치 합쳐서는 거의 보합이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금리도 올랐던 거 제자리 왔고 주가도 빠졌던 거 다 돌리면서 어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관세 부분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아까 이 계절성과 뭐 이렇게 지표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갖고 온 자료 5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이번 1월 CPI 나왔을 때 이게 뭐냐면은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실제 수치입니다. 이거는. 아 머리 아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머리 아픈데 이게 시즌을 시즌을 하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수치예요. 진짜 실제로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게 우리가 뭐 물가가 또 연말에는 소비 시즌이라 좀 뭐 그게 몰리면은 그 시즌은 일정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추세에서 12월 달에는 그 정도를 통계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그게 그래서 물가 조정을 한 수치들인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계절 조정을 한. 그래서 전월을 비교할 때는 그런 계절성들 왜냐면은 연말에 물가 소비 좋았다가 연초돼 가지고 좀 식어버리면 그 일반 경제 활동은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그 차이만으로 되게 경제가 나쁜 듯 보일 수 있으니 그 12월에 몰리는 연말 소비에 대한 탄력은 좀 줄여야지. 그게 소비 지표에도 그렇고 물가 지표도 그런 식으로 계절 조정을 해서 전월 대비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 많은 지표들이 1년 단위씩 한 번씩 재조정을 해줘서 고용지표도 왜 옛날에 문 팀장님이 QCW 실사조사한 거랑 그 고용지표랑 괴리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것처럼 요번에 물가도 그런 조정을 하는데 지금 팬데믹 이후 이후에 가장 왜곡이 심했던 20년, 21년, 22년 제외하고 나면 주로 1월 달이 연말 소비 시즌에 밀려왔던 그 효과들이 물가는 실제 지표에 약간 후행하잖아요. 후행 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계절성이 높아요. 계절성이 높다. 근데 그게 23년, 24년, 25년 보시면 알겠지만 1월 달 초도 효과가 이번 1월도 그게 높게 들어왔거든요. 결국 물가가 좀 높게 나온다. 1월 7은. 그래서 요번에 미국의 보수 쪽 언론들은 전체 CPI 높여 나온 거 가지고도 뭐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블룸버그와 같이 약간은 연준의 통화정책 압력을 좀 낮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곳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여튼 이거 계절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우리 앞으로 한두 달치만 더 보면 이번 1월 달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부분들은 슈퍼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슈퍼코어 그러니까 정말 진짜 진정한 물가라고 하는 슈퍼코어 작년 1월 달에도 전월 대비 0.9% 올라가가지고 그 1월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났거든요. 요번 1월에도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올랐던 물가들 보시면 제일 몸통이라고 보는 CPI 안에서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요. 기타 서비스 물가들이 다 올랐고 뭐 추워서 에너지 비용 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미국의 조류독감 때문에 뭐 달걀과 같은 뭐 LA 산불이 나다 보니까 차가 타서 뭐 중고차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런 것들 특수성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1월 효과 들어온 거 컸기 때문에 요번 CPI 요거 한 달치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 누구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작년 7월 달에 7월 고용 실업률 4.3 갔을 때 경제 부러진다라고 얘기했던 걱정한 것처럼 요번에도 일시적인 효과가 클 거다. 그렇게 좋아요.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불하다. 불하다. 불화 지표를 굳이 왜 보냐는 거지. 좋아. 그러면은 내가 홍철이 형한테 내가 전념이 됐어.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저게 물가지표 CPI, PPI가 어디서 발표했지만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 그러니까 저 노동부다. 그러니까 연준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데 뭐 상향 조정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예상치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높게 하는 거 보니 내가 형처럼 얘기해 볼게. 파월하고 연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못마땅한 게 아니야. 노동부도 못마땅해. 그래서 계절 조정이랍치고 이 손 타는 지표 네. 어차피 손 타는 거 많이 쭈물떡거린 거 아니야? 트럼프 연맹에 이겨서 여론이 좀 나빠져야 공무원들도 좀 살죠. 아 그런겨? 네, 지금 맨날 놀면서 이렇게 아이고 막 엑셀문 좀 하다가 이렇게 하고서 돈 잘 받고 있었는데 자꾸 도지 같은 애들이 와고 자른다 그러니까 숫자 조금 바꿔. 네. 아, sure? 지금 그 CPI, PPI 과거 수정치가 최종치도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건 또 바뀌어. 또 바뀌어. 네, 또 뭐 바뀝니다. 그게 1년 단위로 그렇게 좀 좋아. 막 중요한 우리가 얘기입니다, 금과 중요한 옥조처럼 여기는 이 지표라든지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거에도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인 내지는 어떤 미세한 어떤 노이즈가 섞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드는 거에 그렇게 추월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의 힘은 있다. 아직은 트렌드 추세 변환이라고 인식할 정도는. 오케이. 제가 예언할 수 있겠습니다. 어. CPI는 6월 달까지 계속 낮아집니다. CPI는 예. 1월 달에 잠시 올라왔지만 계속 낮아진다. 역유자형. 역유자. 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된다. 네.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다. 그냥 역유자형이다. 오케이, 좋아. 네.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또 궁금했던 거. 도대체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로존도가 마찬가지고 저 막대한 재정 수지 적자 네. 그리고 어떤 국가 부채 문제 저거 도대체 미국도 예외가 아닌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려나 싶었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2기에서는 신박한 해결 청약을 들고 왔어요. 뭐 감세도 하겠대. 관세로 조금 그 줄어든 세금 갖다가 그걸 하겠대.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쓰는 걸 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열일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박한 방법인데 네. 베센트가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 압박해 가면서 기준금리 낮추라 여기에 별 관심 없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을 갖다 낮추기를 원한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 있으세요? 아니면 베센트한테 들은 거 있으세요? 많죠. 어떤 식으로 낮추는데? 부채에 대해서 뭐 도지 같은 부서에서 재무부의 지출 내역을 다 봐서 이래서 잘라다 쳐요. 그러면 지출이 줄겠죠. 그럼 채권 발행이 줄겠죠. 그럼 매달 입찰하는 금액에 바로 줄어드는 게 나타나죠. 그럼 채권 시장이 물량이 주네. 두 번째, 오케이. 전체 물량은 재정 적자에서 결정되지만 안에 만기 배분은 전적으로 재무부의 몫입니다. 몇 년물로 발행할 것인가? 네. 맞아요. 발행할 때 장기물을 줄여. 지금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거기 또 한번 개념 정리나 하고 가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하고 중앙은행이 약간 하는 다른가? 거고요. 예, 그건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무부가 하는 거라서 오케이. 발행의 만기 조절. 오케이. 예. 발행하면서 만기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금리가 4.8인데 그거 지금 30년 발행을 많이 하면 30년 동안 30년 동안 4.8% 부담해? 대북 줘야 되죠. 그러네. 그런 그렇죠. 거를 이제 그쪽을 줄이고 대신 2년, 3년 뭐 이쪽을 많이 늘리는 거. 또 있지. 뭐? 금융기관을 조져요. 조져. 예. 물론 강제로 조지는 건 아니고 규제를 강화시킨다거나 너 한번 건전성 빔 한번 맞아볼래? 그 스트레스 테스트 이번에 페드 하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한 거에 아쉬워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금리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은행들이 고유동성 자산, 안전성이 높은 자산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제일 그 대표적인 자산이 뭘까요? 결국 국채 사는 거. 그거와 연관지어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 가지고 이제 국가마다 협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하고 조금 생각보다는 유화적이잖아요. 중국하고 10% 관세밖에 부과를 안 했고 추가 관세 10%에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그동안 지금 트럼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2018년 이후 중국은 미국채 보유 비중을 계속 줄여서 지금 1조 달러 후반대에서 지금 1조 달러 이내로 들어왔거든요. 벌써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팔아오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잔고를 줄여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이랑 이제 뭐 시진핑 정상회담 하면서 니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균형 잡아주면 다시 우리 부채 관리 그런 부분에 상당히 또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 분명히 아까 뭐 인도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네. 관세 약간 신경 쓰이지. 그거랑 트럼프가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 요즘에 얘기 많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개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또 많이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또 좋아하는 게 뭐였죠? 가상화폐, 코인. 코인으로, 코인 가치, 코인을 이제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서 그 코인 가치로 나중에 미국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그 중앙 통제를 거부하고 탄생한 이 코인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걸로 이제 미국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겠다라는 그 트럼프는 틀을 깨는 사람이죠,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을 버무렸을 때 저는 그거 중요한 건 그걸 다 버무려서 방향이 뭐냐, 미국의 정부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올해 미국 채권 투자자들,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분들이 아까 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심도 있고 미국 경제가 현재 좋은 것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를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는 장기금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얘기 드렸던 이 부분들의 이 서로 조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의 문제지만, 이것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들도 일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재정에 대한 탄력 빠지면서. 그러면은 연준에게 통화정책 완화시킬 수 있는 룸도 확보해 줄 수도 있다. 그렇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의 결론을 하나 내고 갑시다. 지금 작년 초에 많은 분들이 2024년 작년 초에 얼추 뭐 한 4% 근방만 왔을 때, 이게 5% 갔다가 내려온 4%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 초에 다들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미국채 한번 돈 태워볼 만합니다 했어요. 근데 뒤로 올수록 어쨌거나 좀 작년에는 미국 채권 투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안 좋았어요. 막판에 트럼프 때문에 막판에 말렸죠. 그래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약간 이게 두 분 다 이쪽은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까 필라델피아의 저주까지도 또 국채 매수 요인으로 보고 이렇게 본다면은 금년에도 그러면은 지금 채권 투자 적기란 얘기네. 두 분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9월까지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9%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00bp. 잠깐만, 언제? 작년 9월까지, 작년 연초부터 9월까지 미국채 투자 수익률이요. 국채 투자 수익률이 네. 9%. 나쁘지 네. 않았네. 네. 그러다가 연준이 그냥 또 9%가 아니고 7%대. 7%대. 예. 굉장히 좋았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다 날리고 또이또이에 끝냈거든요. 또이또이에. 이자까지 다 날려서 또이또이. 그러면 저기는 다이먼 형은 뷰 바꿨는가? 잘못하면 이거 6% 8% 갈 수 있었다는 그 뷰. 그분 말 잘 들어야죠.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된다? 예, 듣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금리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분은 정치에 좀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같이 내려가겠네 금리. 근데 우리는 미리 너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내려왔다. 올해 연초에 미국채 10년하고 우리 10년이 최고 많이 벌어졌을 때 얼마까지 벌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미국 10년이 트럼프 취임 직전에 이제 리스크 제일 프라이싱 했을 때 4.8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작년 뭐 이제 11월까지 안 좋은 경기 때문에 연속 인하까지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혼란까지 더해져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률 1% 중반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1월에도 인하 기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거의 뭐 120bp 가까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10년 금리는 작년 9월 달에 비컷할 때 2% 후반대였거든요. 2.9. 그게 작년 말까지 2.6대까지 한번 보고 미국 금리 오르니까 그래도 눈치 보고 좀 올라서 얼마였냐면 2.8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장기 금리 차가 역사상 최대치인 200bp 근처까지 벌어졌어요. 그렇게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금리가 지금 빠지는 얘기, 미국 채권은 아무리 봐도 저는 가격으로만 따지면 무릎이에요, 경기는. 무릎.
가격으로 따지면 싸다는 거죠. 싸다. 저평가예요, 걔네는. 자기네 경제관 지금 당장 좋은 지표랑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은 게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저게 유지 가능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인위적인 체제. 그러니까 미국은 가격적으로 무릎 저평가인데 우리는 안 좋은 경기 여건과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연초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일부 아이비들은 1, 2월 달에 연속 인하까지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기준금리 2% 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금리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국 채권은 어깨예요. 한국 채권 시장. 가격 측면에서 미국 국채는 무릎이면 네. 우리는 어깨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평가 이슈가 있죠. 오히려 경기는 여전히 나쁜 국면이고 우리 이번 2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한다라는 게 대세거든요. 금리 인하 해줄 거예요. 해주는데 하고 난 다음에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거냐? 아니, 한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동안 금가국조처럼 못 썼던 재정을 우리나라가 이제 써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추가 경정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조금 군부를 떼우고 있잖아요. 그런 쪽이면 하반기에 미국 금리가 얼마나 이제 안정화되느냐 여지에 따라 달려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제가 봤을 때 2분기에는 의심의 돌다리를 건너야 될 겁니다. 요새는 이제 한번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발뺌을 못하는 게 이게 영상으로 다 남으니까 좋아. 문홍철, 윤여삼 두 분 다 미국 채권 투자는 나쁘지 않다. 지금 레벨. 지금 그렇다면은 전 원화 국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국채도 좋게 보고 그건 있다. 좀 다르네요. 그건 약간 다르고 그렇다면은 달러도 갖고 있는 분들 너무 불끈 쥐고 있지 말고 달러 보유 좀 줄여야겠네. 환율을 생각하면 미국 채 금리가 떨어진다면 네. 그러면 달러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동안의 상관관계로 봐서는. 네. 그러면 환율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금리와 환율을 두 가지 다 고려하면서 미국채를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뭔 소리? 그러니까 미국채를 투자한다는 건 미국채를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달러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가 분해를 해보면 채권의 성과, 외환의 성과를 같이 합쳐야 돼. 근데 둘이 거꾸로 움직여. 그렇죠. 채권의 성과와 외환의 성과가 거꾸로 움직여요.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그러면 원화 환산 수익을 구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식의 투자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채권 먹은 걸 오히려 달러가 환율이 떨어지고 약하게 하면 뭐 여기서 먹은 거 까일 수가 있다. 네. 그래 원화 환산율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머리 복잡하고 그게 투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달러 기준으로 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네, 나는 미국채 금리만 보겠다. 금리만 보겠다. 그럼 달러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금리만 보고서 많이 먹겠다 싶으면 장기채를 사야죠. 장기채 레버리지. 그것도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레버리지 제발 하지 마세요. 야 여기서 또 반전이 나오네. 나는 뭐 레버리지는 홍철이 형이 막 구축이고 우리 윤 파트장이 말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 레버리지는 그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ETF 레버리지잖아요. ETF 레버리지는 제가 오늘 설명 안 하겠지만 리스크를 레버리지만큼 높이면서 즉 3배수까지 높이면서 수익은 오히려 깎아먹는 투자입니다. 비용 문제가 있죠. 아니 수익을 깎아먹고 변동성이 배수가 되는데 왜 하냐고. 전에 한번 얼핏 어디서 어느 블로그에서 한번 봤어. 10% 빠지고 10% 올라봐야 원위치 안 돼. 네. 근데 10% 빠지면서 3배 30% 빠지고 그것을 또 뭐 해봐야 안 돼. 30% 빠지고 30% 올라봐야 원금을 훨씬 까먹어요. 그렇지. 그걸 이제 변동성 드래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ETF 레버리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버리지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ETF 레버리지는. 그래서 저는 그 상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뭐? 그걸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지금 그걸로 여의도에서 다 그걸로 먹고 사는데. 알았어. 그 정도까지만 하고 하고. 싶으면 알았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환율로 가서 어떻게 된단 말이야. 환을 하고 싶다. 달러에 뭐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원화를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의 단기채를 사십시오. 단기채를. 작년에 미국채 단기채가 10% 넘게 수익 난 것 같은데 10몇 프로. 환율 오를 단기채에서? 때. 환율 오를 때. 네.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환율이 상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반기에
좀 밑으로 간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마 우리나라가 상계 관세 때문에 한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관세를 보통 때려 맞으면 통화가 약해집니다.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 저는 환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어. 그러면 뭐 원화 국채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나는 그냥 달러 기반으로 어. 뭐 나중에 뭐 유학을 가든 뭐 놀러 가든 다 써버리겠다.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계속 미국 장기물을 노 레버리지로 사십시오. 그렇게. 저는 아까 원화 채권을 좀 나쁘게 표현했는데 그건 2분기에 그 추경까지 더해지는 의심의 시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상단을 높게 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채 금리들이 3자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3%대. 지금 현재 10년 금리가 2.8%, 3년짜리는 2.6%인데 10년짜리가 3자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그 영역부터는 좀 기준금리는 최소 2.5에서 2.25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2분기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 저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체크는 하고 가야겠는데 관세와 안보에 이어서 금융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 나온 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보다 더 큰 국부펀드를 만들라는 행정명령.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직 뭐 이런 식의 컨셉의 그거는 펀드는 없었나? 그러면 국부펀드를 할 만한 거는 없었죠. 최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재원이 지금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 뭔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한 게 미국은 순채무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미국이 국부펀드를 만들 정도의 재원을 뭘로 만들 거냐.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또 모르죠. 뭐 민간의 어떠한 투자를 대규모로 불러와서 손정의가 쏘고 알트만이 쏘고 뭐 이런 경우 순식간에 확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에 기대하는 지켜보시죠. 지켜보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해야겠는데 역시 채권쟁이들은 채권 사라 그러네.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꼭 그런 건 아니고 팔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세상을 칙칙하게 보는 두 채권쟁이한테 묻기를 그래도 원래 주식은 괜찮다? 저 저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그때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좋고 추경은 좀 뒤에 얘기지만 정책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최근에도 유럽 증시가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거에 대한 수혜도 있긴 하지만 유로화 약세, 캐나다 증시도 캐나다 달러 약세 그런 조금 안정성 있는 지역들은 니케이가 옛날부터 그걸 보여줬지만 자국통화 약세가 기업들한테 주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반도체 업황들은 조금 부침이 있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막 치고는 안 나가지만 최근에 방산주들 막 수혜받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조선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한쪽에서 받는 이익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번에 12월 달부터 아마 올해 우리나라 생각보다 그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정책적인 마중물이 마련되고 환율에 대한 기대치 들어오면 올해 생각보다 국장이 좋을 수 있다. 연초에 특히. 그 얘기를 그때 했는데 뭐 저 같은 어두운 사람이 늘 뭐 채권 사라는 얘기만 할 것 같지만 저는 국내 채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에 들고 다니는 게 국내 채권 고평가에 국내 주식 저평가 이 조합에 미국은 미국 주식 고평가에 미국 채권 저평가 이 조합의 메커니즘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번 해볼 만한 띠입니다. 그렇게. 네. 홍철이 형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은 싸다 분명히. 근데 미국 주식이 조정받을 때 한국도 한번 맞고 가겠죠. 그리고 1월 달에 기술주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보통 1월 분위기가 연말까지 갑니다. 1월 분위기가 그 징크스도 있어요. 연말까지 가. 1월 분위기가. 네. 그럼 올해 미국장은 그렇게 이제 종목은 투자하시고요. 여러분이 사신 그 종목은 잘 갈 거고요. 저희는 인덱스, S&P 인덱스는 그렇게 너무 고평가돼서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로벌 모니터 양근무 대표한테 참 인사이트를 많이 빌리는데 그날 매일매일 그래도 참 쉬지 않고 기사를 올리면서도 그날 중에 가장 관심 가질 만한 걸 잘 짚어내요. 오늘은 그걸 갖다가 했더라고. 골드만삭스의 스콧 러버너가
지금 풀장이 다 돌았대. 수영장에. Everyone is in the pool이래. including retail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 401k, 심지어 기업들까지 연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라스트 불리시 이메일이라고 했으니까 조금은 더 갈지는 몰라도 자기의 하이스트 컨빅션, 아주 그 고도의 그 확신은 이제 이 바이딥 저가 매수 이거는 조금 이제 스타팅 투 웨인 뭐 좀 끝물이다 시들어간다 이건데 이게 의외로 월가에서 제법 회자된 기사더라고. 제일 유명한 게 펀치볼 치울 때. 펀치볼 치울 때. 예, 파트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지표 중에 주식시장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M2를 보는데 글로벌 M2가 작년 4분기 끝단부터 이제 횡보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더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연준이 뭐 100bp나 금리 인하를 해줬고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리고 아까 미국장에 아니 심지어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까지도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사실은 글로벌리 이제 미국 외 투자거리도 많지 않았고 근데 최근에 올해 연체 퍼포먼스 보시면 우리 국장도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유럽 증시는 작년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리 아메리카에서 뭔가 이제 조금 파생되는 미국이 그동안 인위적인 경기 부스팅 특히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연준은 유동성을 줬지만 근데 그 부분에 유동성까지 쥐어지는 타이밍이 온다고 하면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스러워질 타이밍이 분명히 미국만 지금 2년째 20%대 상승이잖아요. 그러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필라델피아가 이겼다고? 아 제가 좀 최근에 좀 다른 얘기인데. 나 왜 이런 것만 기억이 남지? 다른 얘기인데. 주옥 같은 얘기도 다 빼고. 뉴스에 금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인들의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뭐였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금 투자를 할 때는 KRX 현물금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현물금. 네. KRX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물금입니다. 실제 손에 잡히는 금. 뺄 수는 있어요. 뺄 수는 있어. 그냥 뭐 그렇죠. 그냥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램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이게 세금도 없고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늘 환율이랑 온스당 비교를 해서 이제 국제 금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램으로換算해서 환율이랑 비교를 하면 이 KRX 금이 늘 국제 시세보다 8%가 싸요. 금이 늘 늘 그래. 네, 늘 그래요. 그 8%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가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8%가 싸.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그 현물금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갑자기 얘가 국제 시세 대비해서 플러스 8%가 됐어.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그래서 이거 뭐지? 빨리 나 팔아야 되나? 형 또 금쪽아리 좀 들고 있구나. 아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다양한 자산, 그러니까 몇 개의 자산만 가지고서 이제 사고 팔고만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늘 있거든요. 근데 KRX 금이 늘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오버밸류가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재정 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폭이야. 왜냐면 미국의 GLD ETF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걔는 양도세를 20% 내야 되죠. 이거 한국인이 몰리는데 이거 금 떨어야 돼. 지금 그 고민이 지금 엄청 많겠다. 이거 한국인 몰려들면 끝인데. 네, 좀 걱정되는데 한국인들이 최근에 서학개비도 많이 하시고. 금 관련해서 뭐 더 해주실 말씀은 없어요? 아니 저는 뭐 아까 유동성이 말할 때 이제 금도 분명히 고민스러워질 수 있는데 금은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의 함수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금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레벨이긴 합니다. 최근에 금 상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금이 오를 때랑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현물을 구할 수가 없어. 현물을 구할 수가 없어. 가격이 오르는 건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덩어리, 금괴 얘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종로만 그런 게 아니라 판매 중단했어요. 미국, 뭐 영국 다 그래요. 원래 영국의 금 거래소에서 굉장한 양의 현물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 다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누가 매집을 하고 있나 봐. 금을. 네. 현물을. 이게 가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현물을 가져간다는. 현물을.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누군지,
이유가 뭔지, 왜 현물인지, 한국인이 언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나와야 되는지. 다만 저는 뭐 2년 전부터 금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걱정돼. 이 KRX 현물 금은 너무 고평가됐어. 저는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금 투자한다고 하다 보면은 뭐가 있긴 있어요. 통장에 내가 금을 이만큼 투자하고 있다고 막 숫자로는 찍혀 있는데 뭐 ETF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진짜 있는지 실물이 이만큼이나 있는지 가끔씩 그거 할 때가 있어요. 연준 지하 창고에 금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죠. 연준 지하창고 그 다이아드 몇 편인가에 보면 그 연준 지하창고에 그 번쩍번쩍하는 금 그 얘긴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만 주식은 그러면은 한국 주식 아까 나빼 네, 좋습니다. 미국보단 차라리 한국 주식 하되 일단 한번 맞고 갔나. 일단 한번 맞고 간다. 자 우리 두 분 연말 한 가봅시다. 그러시죠. 금리가 왜 됐을란지 네. 연준이 왜 됐을란지 네. 계기든 파월이 어떻게 돼 있을란지 트럼프가 맞을지. 그러네요. 그래요. 오늘도 어쨌거나 재미있게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